그게 이제 80년대에 그게 70년대 값하고 80년대 값이 엄청 오르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이 시세 차익을 챙겨. 그래서 그 재미를 본 그것들이 그 박근혜, 아니, 누구니? 전두환 부인이 이순자가 뭘로 유명했냐? 복부인이란 단어로 유명했잖아. 이순자가 영부인이 된 다음에 부동산 업자들이 알아본 거야. 저 여자 빨간 바지인데. 전두환 마누라가 전두환이 군인 하던 시절에 70년대에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전두환 마누라가 돈을 벌었어. 그래서 80년대에 등장한 이름이 복부인이야. 이거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그 복부인들이 80년대에 유명해졌다는 건 땅 투기가 퍼지던 시절이야. 이미 그때 큰 손들은 다 땅을 갖고 있었어. 그때 복부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산 사람들, 그때부터가 이제 2차 피해자야. 이 사람들이 이제 땅을 다 샀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90년대에 아파트가 대량으로 지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아파트로 다 쏠린 거야. 90년대. 땅 투기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아파트로 쏠리고, 그 아파트가 90년대에 막 비싸게 웃돈 얹어갖고 프리미엄 얹어갖고 막 거래되던 게 90년대고, 그러다가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가격 뭐였더라? 대출 상한제도. 대출 상한제도를 만들면서 아파트 값이 꺾이기 시작해. 이미 그 제도가 고안될 때, 그 제도가 정부에서 논의되는 그 3년 동안 다 팔았어. 예. 이 아파트 갖고 있던 주범들이, 그때 큰 손들이 다 파는 거야. 대체로 다 팔고, 그걸 일반인들이 떠안는 거야. 2006년, 7년에. 떠안으면서 이명박을 찍으면 아파트 값이 오를 거다. 그래가지고 다 찍어줬어. 근데 어떻게 됐어? 이명박이 됐을 때 아파트 값이 전혀 안 올랐어. 왜? 이미 부자들은 다 빠졌기 때문에. 이미 부자들은 다 팔고 빠졌기 때문에 그 2006년, 7년 이후에 아파트 산 사람들은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졌어요. 우리 집도 노무현 대통령 때 여기가 5억 6천까지 갔어. 지금 뭐 3, 4억밖에 안 해. 이명박 때 뭐 2억 8천까지가 떨어졌다가 지금 뭐 3억 몇천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 엄청난 손실을 본 거죠. 이미 그때 얘네들 다 팔아먹은 거야. 그래 놓고 2005년부터 주식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떠. 잘 기억해봐. 그래갖고 그 MBN에서 주식 홍보했던 사람 안철수 막 띄우고 그랬잖아. 그래 주식 방송들이 막 떴던 게 2005년이야. 그래서 2005년, 6년, 7년 요 3년 동안 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7천 간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명박이 747 공약을 내세우고 대통령에 나온 거야. 그때는 정말 일반 직장인들이요. 주식으로 날마다 돈을 버니까 이 사람들이 막 돈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룸사롱이나 이런 게 막 대박 쳤던 때가 2005, 6, 7이야. 그거 내가 실시간으로 목격했던 사람이라니까. 예. 그래서 2005, 6, 7에 그 주식을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그게 오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이요. 2007년 이후로 안 올랐어요. 그게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예. 부동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이미 이명박 때 갖고 있던 거 처분을 못한 거, 그 처분을 못한 것 때문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계속 요구한 거야. 왜냐하면 이 미친 년놈들이 아파트를 40채씩 50채씩 갖고 있었어. 이번에 홍만표인가? 누군가는 126채 오피스텔이 있었다며. 그니까 100채씩 막 갖고 있는 애들이야. 그럼 걔네들이 지 돈 주고 샀겠냐고. 다 대출받아 산 거지. 대출받아 사놓고 대출을 받아놓은 그 이자가 어마어마하니까 자꾸만 저금리 정책을 요구한 거야. 저금리 정책을 자꾸만 유지를 한 이유가 뭐냐? 대출 이자를 이것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일관되게 뭘 요구했냐? 전세값을 올린 거야, 이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아무 대처를 세우지 않는 거야. 아무 대처를 세우지 않고 월세값을 올리고 전세값을 올리는 걸 그냥 방치한 거야. 왜? 집 사라고. 자기네들이 지금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십 채 집, 그거 빨리 팔아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 그 대출 이자는 전부 다 부동산 투기한 놈들이 다 나눠 갖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니? 그래 놓고 이제 아파트 전셋값이나 월세값 오르는데 아무 대처를 세우지 않은 거야. 일부러. 그래야 집값이 막 전셋값보다 오르게끔 해서 사람들이 집을 사게 하려고. 집 사서 망하라는 거지. 예. 결국은 이제 권력이, 그러니까 돈이 권력을 잡고 그 자기의 돈을 불리려는 그런 일관된 정책을 피는 거야. 그래서 손해를 보는 건 누구냐? 서민들이야. 그 실제로 우리나라 중산층이 망하게 된 게 2005, 6, 7에 주식 투자 시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5, 6, 7에 아파트 산 사람들. 그 사람들 좀 쫄딱 망했지.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주식에 투자했던 사람들. 2008, 9, 10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그지된 거야. 그래서 아파트 투기하고 주식 투기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중산층이 현금을 다 잃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랜차이즈야. 예. 세 번째가 프랜차이즈. 그래서 중산층이 몰락한 데는 세 가지가 있다. 부동산 투기, 그 다음에 주식바람,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중산층이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개인 부채, 가계 부채가 감당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골목 상권들, 우리 동네 유명한 맛집들 다 사라졌잖아. 자기 간판 달고 있었던 맛집들 다 사라지고, 식당까지도 프랜차이즈로, 식당까지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왜냐? 이게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이 그 대재벌하고 연관된 유통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닭 한 마리에 6, 7천 원 했어요. 노무현 때 닭 한 상자 시키면 6천 원, 7천 원 했잖아. 기억 안 나? 왜냐면 닭 한 마리 원가가 2, 3천 원이었기 때문에 닭 튀겨가지고 배달까지 하는데도 6, 7천 원이면 먹었어. 지금 닭튀김이 2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 이유가 뭐냐? 그 닭튀김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폭리를 취하기 때문이야. 양념 하나까지 지네들이 제공하는 대로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프랜차이즈의 가게를 연 사람들은 완전히 그 노예나 마찬가지야. 프랜차이즈나 이런 편의점들. 예.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그 프랜차이즈들이 그 가게가 열리잖아. 그러면 일반 가게들이 다 죽어. 근데 이 프랜차이즈가 딱 열리면 3개월 정도 반짝해요. 3개월 정도는 반짝 막 얘네들이 마케팅을 해주는 거야. 막 홍보 전단도 붙여주고 막 그래.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돈이 좀 들어오니까 프랜차이즈를 전환한 사람들이 3개월 동안 좋아해. 그 뒤부터가 문제야. 3개월 지나면 적자가 생겨. 자, 프랜차이즈 한 사람한테 물어봐. 3개월 지나면 평균이 유지되다가 6개월부터 적자야. 그래서 1년 정도 되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래. 근데 계약이 최소 2년이야. 그래서 2년 동안은 적자를 보면서 프랜차이즈 회사에다가 돈을 내야 돼.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가 그 일반 그 퇴직금 날리는 주범이었어요. 예. 프랜차이즈가 퇴직금 날리는 주범이었어. 예. 주식하고 아파트 투기하고 프랜차이즈가 그 주식을 그 중산층이 몰락하는 주범이야. 그리고 이제 그 인테리어 공사가 그거 진짜 심각했어. 왜냐하면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점들인데 얘네들이 주로 이 인테리어 공사를요 3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야. 근데 그 인테리어 공사가요 진짜 별 자재가 들어가는 게 없어. 근데 디자인 값이라 그래갖고 몇 억씩 받은 거야. 3억씩. 2억 3억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그 원가는 뭐 6, 7천 밖에 안 된대. 실제로 들어가는 자재값은 6, 7천 밖에 안 되는데 디자인 값으로 2억에서 3억을 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2년이나 3년에 2, 3억의 인테리어를 하려면 1년에 1억이 남아야 돼. 그럼 1년에 1억이 남으려면 한 달에 1,000만 원이 생활비하고도 남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는다. 안 남아.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결국은 이 우리 중산층을 망하게 한 주범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꼭지점에는 전부 대기업이 있는 거야, 대기업이. 예. 대기업이 아니면 새누리당. 굽네 치킨 사장이 새누리당이잖아.
그래가지고 막 굽네 치킨 엄청 홍보해주잖아. 기사로. 뭐 550억 벌어들인 그 닭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그거 맛없어. 맵기만 해. 존나 맛있는 것처럼 막 기사로 홍보해주잖아. 우리 집은 굽네 치킨 안 먹어요. 그래서 예, 굽네 치킨이 그게 그 새누리당이야. 그 지난번에 나왔다가 떨어지고 이번에 됐을걸? 예. 굽네 치킨이 양도 적고 그래요 좀. 예. 하여간 그런 거야. 근데 막 모르고 막 먹잖아. 그리고 막 백머시기 그 백머시기도요 옛날에 새누리당과 관계돼 있었어. 새누리당의 지난번 2012년에 그 백머시기가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었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띄워주는 거야, 방송에서. 엄청 띄워주는 거야.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선거를 앞두고 어떤 음식이 유행을 해요. 예를 들어 92년도에 전국에 갑자기 부산오뎅을 팔았어. 92년도에 전국에 갑자기 부산오뎅집이 엄청 늘어났어. 그 부산오뎅집이 늘어날 때 그래서 괴담이 처음 생겨. 뭐냐? 이거 김영삼 대통령 만들려고 부산오뎅 파는 거 아니냐. 그때 다 부산오뎅이라고 불렀어. 그리고 부산오뎅 그 말이 만들어진 게 그때 92년이야. 그래서 내가 기억해.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상하다. 근데 거짓말처럼 2007년인가에 새마을 식당이 생겨. 그죠? 2007년 2007년인가에 새마을 식당이라는 게 전국에 깔려. 그지? 2012년인가? 선거 직전이야. 선거 하여튼 직전에 그 새마을 식당이라는 게 전국에 생기는 거야. 근데 그 새마을 식당이라는 게 그게 박정희의 황소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내가 새마을 식당이라면 나는 이제까지 한 번도 새마을 식당에서 밥을 먹은 적이 없어. 나는 그 새마을 식당이라는 그 상호를 보면 박정희의 그 모든 독재가 생각나서 난 한 번도 새마을 식당에서 밥 먹은 적이 없어요. 예. 근데 그 새마을 식당이 우연이겠지. 우연히 하여튼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 다음에 그게 깔렸어. 그게 참 난 지금도 수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 하여간 그 프랜차이즈 사장이 누군지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밀어주는 거 아닐지. 그래서 그 사장을 그렇게 방송에서 그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더라고. 그 사람 관련 프랜차이즈 먹어본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막 계속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맛의 달인인 것처럼 나오잖아. 예. 그 뭔가 문제가 심각해. 뭔가 있어. 좌우지간. 그래서 요 얘기 했고, 예. 박근혜 얘기의 결론. 공약을 깬 거 아니다. 김해가 신공항이다. 어이가 없죠. 예. 공약을 깬 게 아니라 김해가 신공항이다. 우기기로 이제 나가기로 했나봐. 그 다음에요. 여러분 이 박근혜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뭐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가면, 이게 누구의 일정일까요? 13년 5월 미국 4박 6일, 13년 6월 중국 3박 4일, 13년 9월 러시아 3박 4일, 13년 9월 베트남 4박 5일, 13년 10월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6박 8일, 13년 11월 프랑스 영국 벨기에 6박 8일, 14년 1월 인도 스위스 6박 8일, 14년 3월 네덜란드 독일 4박 6일, 14년 5월 아랍에미리트 1박 3일, 그 다음에 6월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메니스탄 5박 6일, 14년 9월에 미국 캐나다 6박 7일, 14년 10월에 이탈리아 4박 5일, 14년 11월에 중국 미얀마 호주 8박 9일, 15년 3월에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8박 9일, 15년 3월에 싱가포르 1박 2일, 15년 4월에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11박 12일. 이때가 이제 그 남미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때구나.
15년 9월에 중국 2박 3일, 15년 9월에 미국 유엔에 3박 4일, 15년 10월에 미국 3박 6일. 뭐야 이건? 15년 11월에 터키 필리핀 말레이시아 9박 10일, 15년 11월에 프랑스 체코 6박 7일, 16년 3월에 미국 멕시코 7박 9일, 16년 5월에 이란 2박 4일, 16년 5월에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프랑스 11박 12일. 한 번 나갈 때 수십억이야. 경호원들하고 언론인들하고. 이게 지금 몇 개냐고. 누구 돈으로 이런 거야. 내가 보니까 박근혜는 세계 일주 하고 싶어갖고 대통령이 됐나봐. 세계 일주 하고 싶어갖고 대통령이 된 거야. 안 그럼 이럴 수가 없어. 그죠? 예. 우김 박씨 해외여행.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오늘은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박근혜 정부에서 위안부 기록 유네스코 등재 지원을 중단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박근혜가 여기도 나와있지만, 예, 위안부 협상 나와있죠. 예, 박근혜가 그 일본하고 뭐 불가역적인 어쩌고 협상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일본 아베는 그 뒤로 계속 뻘소리를 하면서 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만 불가역적이라는 말에 매여가지고 지금 이제 위안부의 기록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게 당했는가, 우리 위안부들의 생생한 기록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그랬는데, 그 등재를 정부에서 하던 걸 지원을 중단했대요. 아베와의 협상을 지키려고. 예. 도대체 박근혜는, 예, 위안부 기록을 삭제하는 걸 찬성했다. 그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고요. 예, 하여튼 그 신문 기사 내용 정확히 정보는, 정부 위안부 기록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걸 지원 중단하기로 했다. 기가 막히죠? 예.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일본에다가 혈설 써서 보낸 거 아니야. 개처럼 말처럼 충성할 테니까 자기를 일본군 장교 만들어 달라고.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지금 박근혜는 아베하고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아베와 그 일당들은 그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계속 딴 얘기하고 자빠졌는데, 박근혜만 그걸 지킨다고 저 지랄 하고 있어요. 예. 기가 막히죠? 예. 그 애비 박정희에 대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독도밀약이야. 독도밀약.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지금 남해안에 어부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어획량이 굉장히 지금, 네, 여러분과 같이 그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신어업협정이라는 게 있대. 한일 신어업협정. 그거 옛날에 이명박 땐가 지나갔던 것 같은데, 한일 신어업협정이 뭔지 한번 찾아봐요. 이거 굉장히 심각해.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어민들이 물고기를 못 잡아. 우리 바다에서. 일본하고 약속을 했대. 1년에 어느 만큼만 잡겠다라고. 그 한일 신어업협정의 내용에 대해서요, 좀 이제 한번 조사해서 좀 올려주세요. 예. 그 다음에 그 독도밀약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 이제 박정희가 1965년에 일본에다가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다고 구걸을 한 거야. 이승만이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 그때 독도를 딱 우리 땅이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게 된 건데, 근데 박정희가 일본하고 그 수교를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65년도에 한일 수교를 정상화하겠다, 일본에다 이제 수교를 해달라고 막 구걸을 해요. 그때 일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승만이 불법으로 점유한 독도를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김종필이가 이놈의 독도 때문에 한일 수교가 진행이 안 되니까 독도를 폭파시켜버리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더니만 이제 그때
이 박정희 정부의 이승만의 누구니 김종필의 누구하고 김종필의 동생인가 누구하고 동생인가 형인가 그 다음 이제 미국 일본의 총리 누구의 그 친인척 둘이서 밀약을 맺는 거야. 그게 독도 밀약이야. 한일 권력자들의 친인척이 밀약을 맺었어. 그 밀약의 내용이 뭐냐면 첫째, 독도는 한일 양국이 각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본은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그러고 한국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데 정부와 정부가 상대방 정부를 비난하지 말자. 이게 독도 밀약 첫 번째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계속 조용한 외교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정치인들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떠들어도 우리 정부 차원에서 아무 대처 안 한 거야. 그게 독도 밀약 1호 때문이야. 박정희가 맺은. 두 번째, 독도의 관리는 절대 군인이 하면 안 되고 경찰이 해야 된다. 그리고 독도의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그러니까 독도의 관리는 한국 경찰이 한다. 근데 그러니까 군인은 절대로 오면 안 된다. 그리고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일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요게 독도 밀약 두 번째야. 그 세 번째가 중요한 거야. 세 번째가 그 독도 인근에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공동 수역으로 한다. 예. 공동 수역. 그래서 무슨 얘기냐? 독도 앞바다를 일본과 공유하는 바다로 한다고 박정희가 약속을 해준 거야. 그 독도 밀약이 나중에 김영삼 때,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그대로 그냥 다 진행이 됐고, 김영삼 때 이걸 알게 된 거야. 김영삼이 당황을 해가지고, 자기 정부에선 도장 못 찍는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음 정부로 넘긴 거야. 김대중 정부에서 일본하고 하던 협상이 있다. 그래서 가겠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이러이러해서 공동 수역에 대한 얘기다. 절대 도장 찍지 마라. 근데 이 새끼들이 와서 찍고 온 거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노했다는 사건. 그게 그 독도 밀약 경제 수역을 만드는 거였는데,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 말 못했어. 그리고 모든 욕을 혼자 다 먹은 거야. 일본에다가 독도를 팔았다는 둥, 독도 앞바다를 팔았다는 둥, 욕을 계속 먹었어. 근데 이걸 누가 깠냐? 노무현 대통령이 깐 거야. 2005년인가 6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언제 독도를 팔았냐?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계속 김대중 대통령이 그 연평해전 그 부하들 연결식에 안 가고 축구 보러 갔다! 그 얘기하고 김대중이 독도 팔았다. 그 얘기를 계속 언프를 하고 있었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왜 거짓말하냐? 그걸 박정희가 독도 밀약으로 맺어준 거 아니냐? 그래서 독도 밀약이 세계에 드러나게 됐어. 독도 밀약이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게 노무현 때야. 노무현 정부 때 그걸 공개를 해버린 거야. 그러자 뭐 독도 밀약은 없었다는 둥 노무현 대통령을 얼마나 그때 조중동 욕했는지 몰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노무현 대통령 역적이라고 국가 간의 밀약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쌍욕을 했어. 그리고 연관 보도가 안 나와. 그래서 독도 밀약을 사람들이 몰라. 근데 나는 그 당시에 내가 뉴스를 계속 하루에 수천 개를 읽고 클리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독도 영상을 내가 봤던 거야. 그때 김근태 의원의 소속 정당을 불리하게 비판하고 있던 내용이 독도를 팔았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독도 밀약이라는 걸 내가 그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 와서 방송할 때 독도 밀약 얘기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독도 밀약을 홍보하고 있는 사람이야. 박정희가 독도 밀약을 해서 독도 팔아먹었다. 그때 이제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는 일본에서 감히 노무현 대통령한테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강요를 못했어. 근데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명박을 불러다 놓고 그 일본 총리가 이제부터 독도 우리 땅이라고 우리 쓸 거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일본의 모든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어. 그래서 그게 우리 정부에 알려졌다. 그래갖고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 이명박이 그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 일본의 신문사를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명박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던 그 언론사에 대한 우리 시민단체가 고소한 내용이 무죄 판결 나왔어요. 무죄 판결. 그래서 합법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지네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 준 게 이명박이야.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가 위안부 협상을 그렇게 개떡 거지같이 한 거야. 그걸 반기문이 또 잘했다라고 칭찬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이 유엔의 전문가 집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전쟁 범죄이고 잔혹 범죄인 경우에는 이게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협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유엔의 규약이 있대요. 그래서 위안부 협상은 협상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근데 반기문이 박근혜한테 잘했다고 박수 쳤어. 그러다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그러니까 유엔에서 문제가 되니까 오해가 있었다면서 말을 뺀 거였지. 미국에 있는 교수가 일본이 매일 강간한 건 13세, 14세의 소녀였다.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아이들이 13, 14세 아이들이었어. 왜냐? 그 일본의 그 뭐라 그러나 성 문화가 그 소아성의 문화를 당연히 생각하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무슨 완전한 사육 이런 거잖아. 중고등학생을 납치해갖고 성적으로 막 유린하는 내용을 영화로 만들어갖고 온 나라에서 좋다고 보는 나라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의 성문화가 그렇게 소아성의 문화가 있어. 그냥 그놈들이 그래서 영화 귀향을 보면 그리고 왜 로르탄이 뭐니? 그런 문화가 일본에 있는 거 아니야. 일본에서 이 소아성애자들 그들을 그 로리타 문화라고 부르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 그 왜 일본이 그러느냐? 얘네들이 이제 옛날부터 수백 년 동안 전쟁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스트레스를 받는 애들이라, 한마디로 이제 성숙한 여성을 만족시킬 자신이 없으니까 성경험이 없는 어린 소녀들을 겁탈해갖고 그 성적인 그 지들의 부족한 능력을 숨겼던 거야. 그게 일본의 성문화로 정착이 된 거지. 그게 이제 무슨 완전한 사육이니 뭐 무슨 로리타 문화니 그 소아성의 문화로 일본에서 자리를 잡은 거고,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범죄가 조직적이고 국가적으로 만들어졌던 게 그게 위안부였고, 그래서 귀향이란 영화에 보면 제일 어린 여자애가 누군지 알아내갖고 그 일본군 최고 책임자가 겁탈한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런 식이었다는 거야. 제일 어린 애를 성병 있나 검사를 해갖고 그 일본군 장교 최고 사령관이 처음으로 겁탈을 하게 하는, 그게 일본의 위안부 문제야.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그 위안부 문제를 그따위로 허락을 했다고, 그따위로 협상을 했다고, 그래놓고 그 거지 같은 위안부 협상 때문에, 위안부의 역사적인 기록을 유네스코에 올리는 걸 못하게 하고 지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일본 물건을 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일까요? 일본 사람들이 전부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냥 일본 놈들 이렇게 부르시면 안 돼요. 일본의 군부 독재자들, 일본의 제국주의자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라고 불러야 돼. 아베와 그 일당은 일본 제국주의자들, 일본 제국주의자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야. 아베 일당은. 그냥 그 새끼들 욕해도 돼요. 일본의 군국주의자,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용보가 마땅해. 그러나 일본의 다수의 선량한 일반 국민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예.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싹 채팅창에서 일본 물건 불매합시다. 여러분, 이건 일본 물건을 불매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일본이랑 거지 같은 협상을 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족쳐야 되는 게 결론이지. 그게 우리의 올바른 방향이지. 일본 물건을 불매합시다? 방금 그렇게 쓴 사람, 당신 수상해. 정체가 뭐야? 이 문제의 본론은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사건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합당한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왜 못 받아? 누구 때문이야? 박정희 때문 아니야. 이게 또 왜 박정희 때문이냐?
박정희가 65년도에 일본에다가 이제 그 외교, 한일 외교를 정상화하자고 한일 외교 수교를 맺자 그러면서 구걸을 해요. 그러면서 일본에다 약속을 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조선의 위안부나 강제징용이나 강제징병으로 끌려갔던 누구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박정희가 쓴 거야. 그래서 위안부도 강제징용 징병 피해자들도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박정희 때문이야. 이거는 박정희가 그런 짓을 했으면 박근혜가 진짜 부끄러워서 대통령을 나오지 말든가, 나왔으면 지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든가, 바로 잡든가. 진짜 이 수박 씨발라서 진짜 씨발르고 씨발라서 진짜 면상에다 씨를 확 발라놔야 되는. 결론은 박정희와 박근혜 잘못이야. 근데 왜 일본 물건을 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해? 지금 일본 물건을 사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거는요, 물타기 하는 거예요. 박정희 무덤을 파헤치고 박근혜한테 책임을 지게 해야지. 그게 결론으로 나와야지. 왜 일본 물건을 사지 말자는 둥, 일본 놈들을 미워하자는 둥, 뭐 하는 짓거리야. 일본의 일반 국민들도 희생자고 피해자예요. 권력의 핵심, 문제의 원흉, 그들을 비판하는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야. 적을 분산시키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면요, 이제 첫 번째 일본 물건 사지 맙시다 그 얘기가 나와. 두 번째 일본의 전범 기업을 줄줄이 나열해. 그래서 이런 물건들 불매하자는 얘기가 나와. 매번 그래. 10년 동안. 난 이 사람들의 정체가 궁금해. 지금 문제의 본질은 박정희 박근혜거든. 박정희가 우리의 역사적 피해자들을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거지 같은 각서를 썼어. 그 각서는 무효다라고 선언을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개인적인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걸 해야 될 박근혜가 도리어 이런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까지 하고 자빠진 거야. 그럼 박근혜 박정희를 주례를 틀어야지. 왜 매번 물건 안 사기 운동 얘기만 하다가 논점을 흐리냔 말이야. 본질을 흐리지 마세요. 본질을. 위안부 옹호하는 일본인 맞음, 저 표현은 좀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고요. 정확히 위안부 문제에 책임을 일본이 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사람들 많아요. 일본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위안부 범죄는 권력이 저지른 조직적 범죄였다. 일본이 무한 책임져야 된다. 일본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 아베와 일본의 정치권이 그걸 안 듣는 거지. 일본의 지식인과 일반 국민들은요, 독도는 조선 땅이다. 그리고 위안부는 이 일본 정부가 잘못한 거다. 그거 인정해요. 무한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안 된다. 일본의 정상인들은 그걸 요구해요. 일본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거 안 하는 사람들 68년 이후로 시위를 안 했어. 그런데 일본에서 2만 명이 시위를 했어요. 언제? 몇 년 전에 아베가 2, 3년 전에 아베가 북한을 침공하는 법 통과시킬 때, 자위대법 통과시킬 때 도쿄에 2만 명이 모여서 반대 시위를 했다니까? 그거 68년 이후로 78, 88, 98, 2008, 2018 거의 45년 만에 첫 집회였어 그거. 그게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일본의 정치권이 그 지랄이야. 그러면 아니 그럼 일본 사람들 왜 그런 애들은 정치권을 뽑는데요? 우리랑 똑같이 선거제도가 개판이라. 아마 일본도 소선거구 제도일 거야. 일본의 선거제도를 우리나라 이 한나라당이 따라하는 거거든. 일본도 선거제도가 개판인 거야. 예. 그래서 그래. 일본의 정치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예. 일본의 극우파들이 문제인 거지. 대부분의 정상적인 일본인들을 비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일본의 소아성애자들의 문제는 뭐냐? 그게 우리나라 남자들 못지않게 일본의 남자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거기는 진짜 무한 경쟁 정글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셀러리맨들이 받는 그 정신적 충격, 고통이 너무 크니까 부인들하고 성관계를 못한대.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들, 성 경험이 없는 어린 아이들한테 집착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일본도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그걸 그대로 우리나라에다 심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들이었다라면 그 김종인의 연설문이 어제 김종인 국회 연설을 했다면서요? 예. 김종인이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김종인 국회 연설이 기사로 나올 즈음 해가지고 그 영남 신공항 발표한다고 지랄한 거야. 그래갖고 김종인의 그 경제민주화 연설이 다 날아간 거래.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남 신공항 그 기사로 김종인의 그걸 막았다는 거야. 덮었다는 거예요. 혹시 영상은 없나요? 예. 이 연설문이 엄청 길던데 영상은 없나? 예. 제가 잠깐 급한 불을 끄고 올 테니까 노래 하나 듣고 계세요. 예. 예. 그 대표 연설 내용인가요? 고맙습니다. 예. 이게 또 연설을 우리가 이제 글로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일단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하고 안철수는 국회 연설을 보도하면서 김종인 연설만 보도를 안 한 거예요? 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회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협치국회, 경제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은 지난 총선에서 각 정당이 협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느 정당에도 과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권 8년의 경제 실패를 준엄하게 심판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 20대 국회는 다수의 일방적 횡포도 소수의 반대를 위한 반대도 없는 대화와 타협의 협력, 양보와 타협의 협치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협치를 통해서 반드시 경제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20대 국회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정부 또한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낡은 정책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 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경제 위기입니다. 우리 경제의 각 분야는 절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경제 구조의 틀을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전국의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관계의 출현은 이제 시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알파고의 출현은 이러한 변화의 조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산업 인터넷 콘소시움, 독일의 인터넷 4.0 플랫폼, 일본의 로봇혁명 이니시아티브 협의회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상호 협력을 위한 글로벌 공동정선을 형성했습니다.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경쟁 및 협력 단계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는 거대 위기와 거대 기회가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일자리까지 인간의 사고력을 대신하고 일자리까지 대체하고 있는 상황은 인류에게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역할을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계가 인간을 점차로 대체해가는 과정에서 인간이 행복하고 지속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일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소득을 얻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자리가 자존감, 공동체, 사회 참여, 건강 가치, 구조, 근면 등 수많은 중요한 것들을 주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물결이 밀려오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물결은 우리에게 경제 제도와 경제적 관점을 바꾸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결국 인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풍요로운 인생에 기여해야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기계로 인해 인간의 불안감이 커지고 인간의 가치와 행복한 삶의 기회를 위협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 진보를 통해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인간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과 학습, 도전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경제 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거대 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공정한 계엄의 규칙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치 민주화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의회가 존재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도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대 경제 세력의 의회 로비 때문입니다. 2022년 다른 에스모그루라는 MIT 교수는 경제 세력들의 로비에 의하여 의회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갈파한 적이 있습니다. 거대 경제 세력은 경제 민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대리인을 의회에 진출시키기도 합니다. 우리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 경제 세력이 자신들을 대변하는 사람을 국회에 진출시킨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본부는 거대 경제 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경제 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거대 경제 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차기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일본이 겪고 있는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안 보여주지. 거대 경제 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독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합니다. 거대 경제 세력의 특권적, 탈법적 형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상적인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잡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19대 국회에서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고발 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전속 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 경제의 일상화된 독과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전문적이라 우리가 모르는 다시 한번 거다. 말씀드립니다.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기소독점권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대한민국 경제는 고발 안 하고 경제민주화를 있다는 통해 얘기죠.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포용적 성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낡은 성장 전략이 불평등만 심화시켰을 뿐이 아니라 더 이상 성장도 이끌지 못했다는 국제적 공감에 입각한 새로운 성장 모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대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저상장의 뉴노멀이 된 유례없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침체 이후 세계의 석학 및 국제기구, 선진국의 싱크탱크들은 새로운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성장은 자본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자본주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를 통해 성장 동력을 얻는 것입니다. 지난 30년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으로 벌어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내수를 확보하고 성장을 모색하자는 전략입니다.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경제 성장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고 경제 성장을 통하여 물질적, 비물질적 혜택이 전 사회 구성원에게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론인 것입니다. 어휴. 이를 위해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 재분배, 노동시장, 보건의료, 교육, 환경정책 등을 설계하고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이 공평하게 분배되어 다시 새로운 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이거 끊고. 또한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하여 인간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제 과거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의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을 늘리기보다는 국가와 가계빚만 눈덩이처럼 불리는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낡은 경제정책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모든 경제 주체의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포용적 성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경제포럼 2015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현재 한국의 진위계 수는 0.347로 30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습니다. 그만큼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정치 사회적 긴장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격차로 인한 정치 사회적 불안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민주주의 발전에도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이 추진되고 있고, 핀란드에서는 내년에 무작위로 선정된 1만여 명 국민에게 매달 500 내지 7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 3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스위스 국민투표가 있었습니다. 부결되었지만 초기 논의 단계에서 23%의 국민들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 안 된다는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경제는 지금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2%대 저성장은 이제 향후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4% 성장의 고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이거나 무지하다는 것을 실토하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2%대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 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 활성화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두 축은 시장경제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시장경제라는 메커니즘과 의회민주라는 정치제도가 상호 보완작용을 하면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시장경제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정치의 부단한 노력으로 시장의 기능을 보완해야 합니다. 정치의 영역, 의회의 기능을 통해 시장이 바르게 작동하도록 조정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의회의 기능으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모든 경제세력들이 공정하게 시장경제에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탐욕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경제 세력에게 일침을 가하는 말입니다. 탐욕을 제어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 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겠습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을 기치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OECD가 발표한 2016 더 나은 삶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38개 나라 중 28위로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걱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에 대한 걱정이고, 다음은 환경에 대한 걱정이고,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걱정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더하여 생명과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은 2년 전 한 명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던 세월호 참사 때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과연 정치는 무엇인가?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생, 생명,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가 부재하고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분명하게 답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임, 정치의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정부 들어 국민들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은 자신의 안전이 공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옥시 사태,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은 국가의 제일 책무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은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은 결국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아닌가 매우 불안해합니다. 구의역 사고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고의 본질은 불평등과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추모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불평등 구조에 대한 절망의 동병상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업은 기업의 탐욕을 막지 못한 정치의 문제입니다. 국회가 시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만들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거 역시 경제민주화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민생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범죄, 재난,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국민,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정은호 비리 게이트는 정관예우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법부의 정의는 무참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국민은 경제 위기에 놓여 있는데 사법부는 불공정하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정관예우가 법 위에 법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법이 평등하다는 국민의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법치는 흔들립니다. 이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철저한 자정 노력 없이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로 일관한다면 커다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나라에서 정관예우를 퇴출시키겠습니다. 정관예우는 현관 비리가 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정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뿐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말대로 지금 우리 망치는 국민들이 방송의 가장 압축판이네. 관심을 갖는 것은 세금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와 정치에게 관리할 책무를 부여하였는데 과연 이들이 세금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에 의구심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들 생활이 매일매일 불안한데 자신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궁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인 감세 정책으로 22%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 감세로 인한 내수 활성화, 일자리 창출은 거의 전무합니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GDP 대비 34%에 이르렀지만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희망을 잃었습니다. 대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낡은 생각입니다. 디지털 로봇화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대기업의 고용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돈을 풀어 대기업에 주면 대기업이 청년 실업을 해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부가 대기업에 썼던 재정의 절반이라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썼다면 청년 실업은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세출 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 확보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 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5년 전 영국 캐머런 정부가 들어서고 1차적으로 감행한 것은 영국의 모든 정부 부서의 예산을 20%씩 삭감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정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몰랐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를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지도 일자리 창출도 가능합니다. 20대 국회 예결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도록 철저하게 감독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예결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절실합니다. 구조조정은 원래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독과점 업체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기 때문에 망할 때까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영업이익으로 은행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이 15%에 달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은 이러한 한계기업의 대출 63%를 정상여신으로 관리하는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벌기업 계열사 중에서 약 3분의 1이 좀비 기업에 속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돈 퍼붓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스스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장의 독과점 세력을 통제해서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에 입각한 구조조정의 방향입니다.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 혈세로 불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의 부패 사슬 구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청년이 곧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청년이 희망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도 없습니다. 청년 실업 121만 명, 취업이 곧 청년의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니 헬조선, 흑수저란 말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최악의 실업으로 사라진 청년들의 꿈, 청년 일자리로 되찾아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0만 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소방,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일자리를 늘려 공보부문 고용 비율을 OECD 평균의 절반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네, 맨날 얘기한 거 아니야. 사회안전망 확충과 의료, 생활 지원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세계 최강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을 제정하여 청년고용 할당제를 300인 이상의 대기업들에 한시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절실한 과제입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최저임금으로는 소득 분배 개선의 취지를 전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실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OECD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의 국가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만 200만 명에 달합니다. 노인 세대 절반 이상이 빈곤과 소외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한평생 일군 결심을 오늘날 모든 세대가 함께 누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늙어서 기초연금을 개정하여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20만 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2018년에는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수당 역시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입니다.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저출산 극복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2019년부터는 총인구마저 감소하는 인구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저출산 해결 없이는 중장기 경제정책도 무용지물입니다. 보육의 국가 책임은 저출산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합니다. 서민주거 안정은 저출산 극복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때마다 전월세 값은 폭등했고 가계부채는 악화되었습니다. 2% 저성장 시대에 가계소득은 증가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은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 부담이 큰 생활비를 줄여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수협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은 결국 경제정책입니다.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주거정책, 보육과 교육정책, 통신비 정책 등은 전면 재조정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주택 등록제 도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유, 모든 문제를 다 다뤘네.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임대주택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투자해서 주거 일자리 저출산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내가 계속 주장하고 있었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한반도는 긴장이 고조되고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와는 별도로 남북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가능성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는 남북 대화 및 육자회담 재개를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대북 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 대화와 육자회담 병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동시 병행 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이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파장을 주시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가 강대국 국제정치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대미외교, 대중외교로 한반도 문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부 간 대화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남북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입니다.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 사회는 발전을 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 독식의 권력 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 혼란만 초래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개헌은 정치 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입니다.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술의 진보는 빠르고 세계 경제는 매우 불확실합니다. 미래는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를 대전환하여 새로운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합시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희망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수권정당의 길을 내실 있게 가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나가는 두 개의 깃발입니다. 국민의 사금을 책임지는 경제정당, 국민들이 믿고 안심하는 안보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고 눈물과 한숨, 꿈과 희망을 가슴에 새기고 발로 뛰겠습니다. 2017년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68,000시간 방송을 했는데 잠깐만 내가 방송한 시간이 6만 1,000시간을 방송을 했는데 아이 38분에 끝나네 이게. 아이.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 사실 이제까지 우리가 당대표의 연설을 이렇게 집중해서 본 거는 처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문재인 대표도 아마 연설했을 텐데 근데 아마 그때는 국회 개원 연설이 아니었을 거야. 그지? 그때가 아마 2012년이었으면 그때 당대표는 누구였을까? 기억도 안 나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 국회가 개원하면서 처음으로 당대표가 하는 연설을 우리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때 김한길이가 연설했어? 걔가 안 들었구나? 예. 어떤 감정, 그 당시에는 무슨 내용이 없었을 거야. 2012년에는 선거 결과를 막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왜 졌는가 멘붕 상태였기 때문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번에 연설을 딱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동안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우리가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랑 맞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죠? 예.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우리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랑 맞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논란이 많았어.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노동 문제가 사실 빠졌어요. 예. 지금 이번 연설에서는 노동 문제가 빠졌어.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이 노동 문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 아마도 이제 김종인의 주장과 나머지 이제 더민주의 그 입장하고 나머지 더민주안의 개혁 세력하고 좀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 의견의 차이는 남겨두고 이제 그 노동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동학법 문제가 빠졌잖아. 그죠? 노동학법 문제가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예. 그래서 뭐 이 하청 노동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입장이 안 나왔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 나머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경제민주화의 철학이라든가 경제민주화의 철학이라든가 안전과 복지 환경이라는 그동안 망치 부인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망치 부인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 문제, 예. 그러니까 어떤 노동악법 문제를 지적하진 않았지만 일자리가 핵심이란 얘기 있잖아요. 그게 되게 길었잖아. 그게 노동 문제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맨 앞부분에 일자리가 중요하다. 안정적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란 단어, 노동악법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일자리 중심, 소득 중심의 경제민주화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일자리와 노동 문제를 다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노동 그러면 막 우리 국민들이 저 빨갱이 이러잖아. 그러니까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지? 노동악법 얘기에 대한 비판이 없네? 근데 맨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게 일자리 부분이 노동 문제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노동의 질의 문제, 그 다음에 임금의 문제, 핵심적인 문제는 다룬 거야. 그런데 사실 일반 보수적인 사람들이 듣기에 아무 부담 없이. 그죠? 그러니까 가령 이제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노동학법을 폐지해야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부담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이 연설의 흐름을 쫙 봤을 때 그 보수 세력이 듣기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어른들이 듣기에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 공감을 갈 만한 그런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 문제를 다룰 때도 노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자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합리적 보수 세력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결국 수권 정당이라는 그 목표치에 맞는 연설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가령 이제 개혁 진보 지식인들이 듣기에도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맞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대표 연설, 이게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연설이
많은 그동안의 어떤 논란과 의혹, 김종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잖아요. 얘가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김종인 대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번 연설을 통해서 그런 의혹들은 좀 해소된 거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이 연설 많이들 보셨나요? 김종인 연설을 어제 많이들 보셨나요? 저는 못 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어저께 뭐 한 3, 4천 명 같이 보셨나? 좌우지간, 예. 오늘 우리 한 4천 명이 같이 보면서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 예.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해 나가려는 그 미래 방향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유의미한 연설이었다. 예. 예. 굉장히 유의미한 연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하루 종일 그 영남 신공항 문제로 언론에 떠들었잖아. 그리고 막 요원들이 이 신공항 얘기를 떠들고 다니면서 김종인의 연설을 묻어버린 거예요. 예. 김종인의 연설을 묻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팩트TV에서 했는데 아마 시청자들이 1000명 정도밖에 안 본 것 같죠? 그죠? 예. 많이 못 봤어. 그런데 오늘 망치부인이 망치부인 방송에서 전문을 다 보게 된 거죠. 예. 김민희 홍상수 팔고, 영종도, 영남 신공항 팔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보게 한 연설인데, 망치 인연이 소리는 소리대로 틀어주고, 글을 보여주니까, 연설문을 같이 보여주니까, 내용 이해가 잘 되죠. 그죠? 예. 여러분들 보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소리는 그 김종인 대표가 내고, 그 다음에 그 연설문을 같이 보여주니까 집중이 잘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루한 연설문, 37분짜리 연설문을 아까 지금 우리 4,000명이 봤어. 4,000명 넘게 봤어. 정말 대단한 거야. 우리 국민들이, 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얘기해갖고 당대표 연설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이거든. 근데 우리 시청자들 지금 최고 시청이 이거 연설할 때 봤어. 그죠? 예. 하나도 안 지루하고, 우리가 망치부인 방송을 오래 봐왔던 분들은 망치부인 방송에서 했던 얘기들이 압축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좀 이게 내가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는 게 표현이 고급져. 예. 망치부인이 그 어떤 저작권을 요구하기가 참 곤란한 게, 내가 했던 말은 맞는데 표현이 조금 고급져. 그래서 내가 매번 이제 그 저작권 요구를 못 하는 거야. 예, 핵심은 맞는데 이게 표현이 조금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국회에 못 들어가는 거야. 국회에 갖고 LIC 벌놈들아 이러면서 이제 그 연설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예, 좌우지간, 저는 이제까지 그 국회 개원한 뒤에 당대표 연설을 지금처럼 집중해서 본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제까지 어떤 야당 대표의 연설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적 있으세요? 전 처음이에요. 37분이라 리플레이 못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보세요. 예, 김종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TV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여러분 이거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서 김종인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16년 6월 21일 TV 더불어민주당 이걸 찾으시면 이 연설을 보실 수 있어요. 조회수 233회네? 근데 우리가 4,000명이 같이 본 거야. 조회는 한 번 했는데 4,000명이 같이 봤어. 어떡하면 좋니? 자, 더 보시고 싶은 분들은 찾아서 보시고요. 네.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연설을, 왜 안 볼까? 그래서 망치부인이 있는 거야. 예.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무슨 당대표 연설을 그렇게 성의껏 들은 적도 없고, 문서를 보면서, 분석하면서 들은 적이 없잖아. 근데 이 연설문이 그냥 아주 평이하게 쓰여지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주장했던 게 다 들어있네. 이대로만 해라. 예. 우리의 요구는 이대로만 해라. 예. 제가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게 바라고 싶은 건 말을 지켜라. 자기 말대로만 해라. 네. 연설했는지도 우리가 몰랐어. 왜? 어저께 막 홍상수, 김민희, 불륜설, 그 다음에 박유천이 화장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공항, 영남 신공항, 이걸로 막 떠들어갖고. 근데 알고 보니까 영남 신공항 결정 20일 날 난 거라며. 근데 어디서 봤는데 이미 결정난 게 20일이래. 20일에 했던 결정을 왜 어제 발표했을까? 이미 20일 날 알려진 결정인데 이걸 신속히 공개하라 해서 어저께 공개한 거래. 그러니까 정부는 20일 날 알았다는 거야. 19일 날 알았대나? 정부가 19일 날 알았는데 그 결과를 그걸 어저께 발표한 거야. 혹시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연설을 덮기 위해서? 그런 건가? 뭐 좌우지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제 한 연설인가? 오늘 한 연설이야? 어제 한 연설이야? 어제 한 연설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저 연설을 못 봤는데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한 거잖아. 그죠? 우리 방송에서 어제 저 연설한 내용이 뉴스도 안 나왔고, 오늘 봤어요. 전 저 연설문을 오늘 봤거든요. 그러면 어제 전혀 몰랐는데, 어제 우리가 전혀 뉴스 보도가 안 됐고 몰랐는데 그 내용을 어저께 방송으로 저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한 거네. 그죠? 어제 얘기한 내용이랑 저 연설이 거의 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만든 말이 가톡. 그 가톡이라는 게 있다. 망치 부인하고 김종인 대표를 연결하는 가톡이라는 게 있다. 카톡 말고 가톡. GOD? GOD께서 연결하는 가톡이 있는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굉장히 감동적으로 잘 봤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고, 지금 안철수의 연설은 계속 재방송을 하고 있대요. 김종인 연설은 보도를 전혀 안 하고, 새누리당 연설하고 안철수 연설만 계속 재방송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대표 연설을 널리 전파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참 진짜 꼼꼼하게 나쁜 새끼들이야. 꼼꼼하게 나쁜 새끼들이야 저것들. 그 다음 마지막 오늘 민사소송에서 오늘 무슨 이유철 판사가 박원순 시장이 MBC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허위 보도라고 그걸 박원순 시장이 패소했어요. 와, 이 뉴스 보도들이 MBC 박원순 아들에 관한 보도 박원순 측 패소 이렇게만 나왔어. 그러면 그 보도를 읽은 그 제목을 읽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머 박원순 아들이 그러면 병역 비리가 있단 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제목의 농간이었어. 내가 바로 시장 쪽에다 전화했잖아. 어떻게 된 거냐?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박원순 시장이 MBC에다 건 소송 내용이 뭐냐? 그게 어느 단체가 그러니까 MBC의 보도 내용이 무슨 괴 시민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MBC가 그대로 보도한 거야. 그래서 마치 박주신이 병역 비리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야. 그래서 박 시장은 MBC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그 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서 그래서 잘못된 내용을 왜곡 인식시켰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이 판사는 뭘 판단했냐? 근데 이 판사의 과거 판결을 다 찾아봤잖아. 과거 판결을 찾아보니까 변희재 패소시킨 사람이야. 변희재가 미디어오늘과 한겨레 막 이런 데다가 고소했는데 그거 다 패소 결정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이 판사가 패소 결정을 내린 건 뭐냐면 MBC가 그 시민단체가 이런 주장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그 보도 자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 박주신이 병역 기피를 했다는 얘기는 허위사실이지만 그 허위사실을 주장한 시민단체의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에 이건 그 MBC가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민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거라 그걸 MBC가 의도적으로 그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그 시민단체의 내용을
막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맞다라고 얘기했으면 이게 허위 보도인데 그냥 시민단체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만 보도했기 때문에 이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시민단체가 그런 주장을 한 게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를 고소했다면 시민단체는 유죄야. 근데 그 시민단체가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걸 객관적으로 보도만 한 MBC는 의도적으로 왜곡한 게 아니라 그 시민단체가 그런 짓을 한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은 아니다. 허위 보도는 아니다. 예. 논점이 그 박주신이 병역 비리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시민단체가 허위 사실을 주장했는데 그 허위 사실을 MBC가 그대로 보도한 거는 이걸 허위 보도라고는 볼 수 없다.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 시장이 MBC한테 그러면 이제 박 시장이 여기서 포기하냐?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2심을 이게 1심이야. 1심인데 2심을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MBC가 그게 공공 언론이기 때문에 이 지상파 언론은 반드시 반론 보도를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런 시민단체에서 개소리 했을 때 그 시민단체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반론 보도를 같이 해야 그게 지상파의 자격이 있는 거야. 근데 MBC는 그걸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민단체의 주장만 보도한 거야. 이건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나 언론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가지면 법정 구속된다고 구속됐던 사람 아니야.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인데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고 나 법정 구속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MBC에 대해서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처벌 받아야 돼. 이건 민사소송의 잘못이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유철 판사는 MBC가 그 시민단체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에 이걸 허위 보도라고는 볼 수 없다.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냥 있는 내용을 보도한 거다라는 게 이제 이 판사의 주장인데, 근데 그로 인해서 박주신은 명예를 훼손당했고 박 시장도 명예를 훼손당했잖아. 왜냐하면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지 않고 그 시민단체 일방의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보도했기 때문에 그걸 시청한 일반 국민들은 그게 MBC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MBC에 책임을 묻겠다. 그래서 다시 항소한다. 요게 내가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1시쯤에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 뒤에 이제 박 시장 입장은 어떤지 내일쯤 되면 더 정확히 알겠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고 뉴시스나 이런 제목을 보고 박주신이 또 병역비 비리가 있는 거냐 오해할까봐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박주신이 병역비리라고 주장하면 전부 다 고소당해 지금.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했다라고 주장한 사람 서울시에서 다 고발하고 있어. 조심하세요. 그거 이미 법원에서 그 내용은 허위사실이다. 예. 박주신이 병역비리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 허위사실이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고,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날짜 계산해서 돈 받고 있어. 민사소송 걸고 있어. 돈을 받는 게 날짜 계산해서 지금 그 소송을 하고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 댓글 단 사람들 캡처해갖고 서울시로 보내시면 서울시에서 그 민사소송 들어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의 중요한 뉴스는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방송 어떠셨어요?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예, 방송 마음에 드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추천해주신 3,451분께 감사드립니다. 4,000명 중에서 지금 600명이 내가 아까 4,000명 넘는 거 봤어? 600명이 지금 추천 안 하고 톡했지? 오늘 밤에 이제 녹색 설사가 흥건히 묻은 이불을 빨아봐야 정신 차릴 거야. 망치부인 방송에서 생방송 재밌게 보고 추천 안 하고 튄 인간들은 내가 저기 설사벌을 받는다 그랬지? 자, 또 이 방송 추천해주신 3,542분께 지금 급하게 설사할까봐 추천하신 분들 계시지요? 예, 너무 재밌어갖고 추천을 깜빡했어요. 야! 예,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또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참세상님과 풍행국님 여비고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름 안 불러줘서 나는 추천 안 할란다 그런 마음이시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근데 후원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 분들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것이 망치부인에게 가장 큰 응원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보시는 방법, 이거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보시는 님들, 일단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아프리카 TV를 다운받는다. 그리고, 망치부인을 검색한다. 그러면 망치부인의 망치부인의 방송은 24시간 계속돼요. 근데 화, 수, 목, 금 4일 동안은 낮 2시부터 6시가 생방송이야. 그때 채팅창에 뻘소리 하면 바로 블랙 당한다는 거. 그러니까 한 달은 로그인 하지 말고 그냥 봐. 꼭 오자마자 로그인 해갖고 어이 망치! 그러다 하면 이제 반가워 쓰고 있는데 블랙 당하잖아. 어이 망치? 그럼 블랙이야. 망치 부인님 이렇게 불러야지. 응. 그 막 유튜브에서 듣다가 왔어요. 반가워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앞에 어이 망치 한마디 했다 블랙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채팅은 이제 한 달 뒤에 하시고, 한 달은 그냥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망치 부인 방송보다 채팅이 더 재밌다는 분들도 계셔요. 그냥 이제 채팅창 보시면서, 화수목금 낮 2시부터 6시는 생방송,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8시부터 11시가 생방송이니까 그 시간대는 늦지 않게 오셔서 생방송 채팅을 경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생방송 채팅에서 쫓겨날까봐 영업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경제활동이 우선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자,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망치부인 방송은 매트릭스야. 파란 약, 빨간 약. 차라리 보지 말걸. 망치부인 방송을 본 날부터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든 적이 없다. 예, 처음에 봤을 땐 인연이 미친년이구나, 인연이 빨갱이구나 싶어. 대부분이 그래. 근데 이제 자꾸 보다 보면 망치부인이 가끔 이제 신문 검색을 해줘. 아니 인연이 한 얘기가 사실이야? 그래서 보기 시작했어. 그래갖고 망치부인이 또 그래 가끔 자기가 한 말 자기도 못 믿으니까 검색해보래. 그래갖고 그래 내가 너의 허점을 잡겠어. 검색을 했는데 다 있네. 이봐라 다 있어. 그럼 이제 2단계야. 망치부인이 한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다 3단계. 망치부인 방송을 안 보면 잠이 안 와. 잘 때도 틀어놔야 돼. 그럼 망치부인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급하게 막 누가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뭐 급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뭐 한 사람 손들어. 디립다라갖고 손들었는데 질문이 방송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손들라는 거야. 그럼 또 블랙 걸리고 잘못했어요 유유 풀어주세요. 이제 그게 이제 3단계야. 그러다 이제 4단계. 차라리 망치부인 방송을 보지 말걸 그랬어. 파란 약을 먹는 건데 시발. 그리고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 막 속세로 돌아가.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서 망치부인을 잊고 살아. 그럼 또 우리 박근혜가 사고를 쳐줘. 그럼 부랴부랴 망치가 뭐라고 그랬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와가지고 다 앞자리 차지하고 보는 단계 4단계. 그럼 이제 5단계, 그게 5단계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망치부인이 하는 말은 그냥 지금 좀 틀린 것 같아도 일단 믿어봐. 시간 지나서 보면 다 맞는 것 같더라. 그러는 단계죠. 예, 그렇게 우리가 늙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망치부인이 하지도 않은 말인데 지 생각을 내가 한 말이라고 우기기도 하고. 예, 좌우지간. 망치부인이 꿈꾸는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서민이지만 행복한 서민이고 싶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중학교 2학년 때 꿨던 망치부인입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그 꿈이 얼마나 어려운지 나이가 30 넘어가면서 배우게 됐습니다. 사실 이 꿈은 어려운 꿈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 어렸을 때부터 성공이 보장된 만만한 갈만한 길로 가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어도 실패할 위험이 있어도 가야 할 길로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저랑 똑같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답니다. 한 사람이 소망해도 우주가 움직이는데 1000만 우주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연히 현실이 되겠죠. 중지동천이랍니다. 우리 무리가 모여서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과거에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반드시 희망의 역사를 우리의 손으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을 바꾸는 힘, 망치부인 방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더민주 그 대표연설 망치부인이 했던 말 고급지게 통역해놨잖아. 예, 우리가 주장하면 현실이 됩니다. 믿으십시오. 우리는 돌아오는 대선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난 걸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내일의 역사 반드시 만들어낼 겁니다. 여러분이 망치부인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하니까요.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망치부인과 끝까지 같이 가실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